네, 안녕하세요. 김정훈 노무사입니다. 네, 거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소개를 좀 드리면 아시다시피 김정훈 노무사고요. 24기로 합격을 해서 지금까지 노무사 일 잘 하고 있고 강남역 근처에서 법인을 작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강의한 지는 이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제 전화번호 있을 거예요. 전화번호 저장을 해두셨다가 혹시 뭐 유선 상담이 필요하시다 혹은 수업 내적으로 뭐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 바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간혹. 그럼 제가 놀랄 수도 있고요. 놀랄 수도 있고,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문자나 카톡을 주시고 나서 시간 잡아가지고 좀 여유롭게 통화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다다음 주쯤에는 대면 첨삭을 제가 한번 할 거예요. 할 건데 뭐 시간상 못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답안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뭐 카톡이나 메일로 보내놓으셨다가 시간 잡아서 대면 상담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연기 듣고 똑같은 강사로 일기를 듣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덜어 있으니까 우리 일기 때 다시 볼 예정일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연기와 일기 사이의 방학 동안에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연락을 자유롭게 주시면 됩니다. 전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게 카카오톡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웬만하면 저장을 해두셨다가 저희가 따로 카페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 제가 작년부터는 이제 단체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참여 코드 공유를 드릴 거고요. 보통은 강의 중에 특히 연기나 일기 때는 그 당일에 답변 드리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답변을 남겼을 때 피드백 오는 속도가 좀 빠를 겁니다. 그만큼 이제 단톡은 거의 끼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제 말씀을 주시면 되는데 그때 내가 답변을 해도 되겠다 싶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아는 거다. 그럼 그것도 자유롭게 수강생 분들끼리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답을 읽고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맞다 틀리다는 제가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강생분이 말씀해 주신 게 이런 문제가 있다. 혹은 잘 대답하셨다. 이렇게 할 거니까 말씀을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익명 카톡방이긴 합니다. 익명인데 이제 우리가 수험 번호를 적는다든지 이런 형식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뭐 밤에 하셔도 되고 뭐 하셔도 되는데 이제 공부할 때 알림 뭐 싫다 그렇더라도 참여는 해두시고 이제 사람들이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 우리가 뭘 보고 있는지 혹은 제가 종종 뭐 동기부여의 소리라든지 자료를 공유드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동영상 분들도 마찬가지고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방해되면 알람 꺼두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카톡 하기도 좀 싫고 혹은 메일로 장문의 어떤 글들을 보내야 되겠다 하시면 여기 6월 CPLA죠, 그죠? 당신은 노무사. 그러니까 우리 당신은 노무사로서 제가 여기 있는 거니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노무사 공부를 처음 할 때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노무사가 뭐 하는지를 모르고 공부했거든요. 뭐 하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냐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업이랑 필드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업은 아시다시피 인사팀 혹은 노무팀에 들어가시게 될 거고 인사팀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면 채용 혹은 교육 보상, 평가, 뭐 승진, 뭐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시겠죠. 혹은 사내 컨설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노무팀이다 그러면 노동조합을 상대하는 일들을 하시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단체 교섭을 준비하고 단체 협약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 기업에는 제가 몸담고 있지는 않아서 필드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 필드는 거의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법인이 있고요. 그리고 산재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이 있고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과 일반적 업무를 하는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보통은 저희가 노동관계 법령을 메인으로 배우죠. 그죠? 노1, 노2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회사들이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노무사가 꼭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작은 업체다 그러면 주휴수당은 얼마예요? 혹은 연차는 몇 개죠? 연차 촉진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는 계약이라고 해서 법률 자문을 체결을 해요. 그래서 월 단위로 뭐 돈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더 작은 업체에서는 급여 대장이라는 걸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급여 서비스라는 걸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직무보조인이라고 저희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노무사법에는 직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사대보험 관리를 하고 급여대장, 급여 명세서 만들고 혹은 우리 고용노동부 관련해 가지고 지원금을 신청 대행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법률 자문도 일상적으로 하실 거고요. 이슈성으로 우리가 사건이라는 것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노동법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부당 징계라든지 뭐 부당 해고라든지 혹은 임금 체불이라든지 혹은 임금 체불이 일어났을 때 회사가 망했다. 그럼 회사가 줄 여력이 없죠. 그죠? 그럼 국가에서 돈을 주는 대지급금이라는 절차들이 또 마련이 되어 있죠. 임금채권 보장법상.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권리 구제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노동법은 근로자의 입장에 준해서 보통 많이 배워요. 그렇죠? 하지만 사용자법이 없잖아요. 그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우리한테 맡기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용자의 입장에서 대리를 해서 업무를 볼 때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사관리라는 건 그 입장도 어느 정도 견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노동법을 공부할 때 근로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오던 것을 조금 바꿔서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게 인사관리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사건을 할 때 사용자가 우리한테 그것을 맡겨도 그 입장에서 일을 하게 될 거고 혹은 사용자 혹은 경영진의 입장에서 컨설팅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직무 분석을 해준다든지 혹은 평가 제도를 만든다든지 임금 체계를 설계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또 전문적으로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법인에서 하는 일이구나 보시면 되고 산재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는 그 산재 일을 종종 하시게 되죠. 제가 어제 잠을 좀 잘 못 잤어요. 설레서 잠을 잘 못 자고 지금 아침에 오랜만에 이렇게 말을 많이 해서 좀 잠겨 있고 로우 텐션인데 곧 올라오겠습니다. 오랜만에 강의하는 거라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거는 알겠는데 왜 내가 노무사가 되고 싶은가를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노무사가 되려고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에는 부푼마음으로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계실 거고 다다음 주에 결과 발표 나고 필요한 때 만나가지고 뭐 술 한잔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곧 내년이란 말이죠.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1년을 성실히 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동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만 이제 그 MSG를 쳐서 동기부여를 조금만 드리자면 좋은 자격증이에요. 할 만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늘 기업에 들어가도 사직서를 품고 다닐 수 있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이직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기업뿐만 아니라 법인에서도 그렇습니다. 일례로 뭐 대기업에 취업을 한 동기들을 종종 보면 경쟁률이 우리가 흔히 아는 이름을 들으면 아는 법인 대기업들도 한 10대 1 노무사를 뽑는 그 보직에는 10대 1 정도 되고요. 면접이 한 3, 4대 1 정도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괜찮네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들어가서 또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면 되는 거고 정년이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필드는 자유롭습니다. 제가 출근을 해서 일을 하면 누구와 협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가 내 사건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겨야 되는 건데 그때 누군가의 터치가 들어오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내가 계약을 하건 의뢰인을 만나야 돼서 의뢰인이 있는 곳으로 나간다는데 누가 막습니까? 그죠? 누가 막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가고 싶다. 나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오늘 외근 가겠다. 오늘 외근이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끝났는지 모르죠. 그죠? 그런 자유로움도 있다. 자유로움도 있고 법인도 이직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갖고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보람이 있고요. 우리가 소득을 일으킬 때 세 가지의 소득이 있어요. 근로소득, 자본소득, 기타소득 뭐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근데 우리 주변에 대부분은 근로자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 나머지는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자본소득을 일으키는 예를 들어 건물주다. 라고 했을 때 건물 관리를 해야 되니까 또 누군가한테 업무를 맡기거나 근로자를 써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모임을 가건 누굴 만나건 우리한테 물어볼 건 적어도 하나는 있어요. 하다못해
오늘 상사가 이런 발언을 했는데 내 기분이 똥인데 이거 직장 내 괴롭히면 되냐? 이런 거 맨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어딜 가든 무언가의 지식을 알려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고민을 상담해주고 끝나고 괜찮아 괜찮아 돈 안 받을 거야 하면 기프티콘 받고 뭐 이런 보람이 있는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거의 또래이신 것 같고 뭐 나이가 어리신 것 같고 한데 회사에 들어가면 대표를 볼 일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중견 임원급과 어떤 주요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일이 잘 없어요. 근데 노무사가 되셔서 어린 나이에 20대 때 필드 생활을 곧장 하신다 해도 곧장 그 법인의 대표를 만나건 혹은 인사팀 팀장을 만나건 의사결정 권한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회사의 주요 안건들을 논의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무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고 거기서 오는 보람도 충분히 있다라는 내재적인 동기가 있고요. 그리고 외재적 동기로 보면 그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전문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이것도 뭐 그렇게 섭섭지 않다. 이제 열심히 하는 것에 따라서 충분히 잘 가져가실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노무사가 싫다라고 하면 로스쿨 가도 되죠. 그죠? 그런 그 발판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일들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빌드업으로 지금 아침 9시잖아요. 전업이시죠. 그쵸? 전업이시죠. 그리고 9시까지 올 수 있다는 건 근처에 계실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뭘 했냐면 연기 1기 때 저도 고달파요. 저도 만만치 않게 멉니다. 경복궁 뒤에 산골짜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꽤 걸려요. 그런데 효과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스터디를 할 건데 한 명 올 거다. 그럼 저 안 오죠. 그러니까 적어도 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빌드업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우리 아침 7시 반까지 와서 저도 올 거예요. 와서 카운팅 할 거고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카운팅 할 거고 꾸준히 이제 좀 한 10회 정도, 10일 정도는 그렇게 나오셨으면 좋겠고 안 나오신다 압박을 할 겁니다. 압박을 할 거예요. 이름 제가 다 적어 놓을 거고요. 왜 안 나오셨니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겠다. 그렇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안 되신 분들은 뭐죠? 안 하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만큼 좀 노력해서 열심히 가주시면 좋을 것 같다. 오세요. 오셔야 돼요. 저도 와서, 저도 뭐 할 거냐? 저도 공부할 거예요. 저도 업무 보고 공부하고 할 건데, 이제 복습을 하다 보면 모르는 게 생겨요. 애매한 게 생겨요. 그런 것들 그냥 와서 자유롭게 질문 주시면 되고, 멘탈적인 것도 말씀을 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아침에 매일 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친해져요. 서로 짠하니까. 서로 짠한 마음으로, 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연기 때 한번 하고 1기 때 한번 하면 어느 정도 이 수험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는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노무사 시험이 좀 어려워졌죠. 제가 거의 한 10년 전에 할 때보다는 많이 어려워졌어요. 두 가지의 측면에서 어려워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쟁이 과열됐습니다. 모수가 늘어나면서 수험시장에 우수한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왔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더 치열해졌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시험 회차가 계속 쌓여가다 보니까 문제의 수준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지 않았던 것들에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범위가 깊어지고 확장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더 빡세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거든요. 더 빡세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위에 내가 공부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테크니컬하게 가져갈 건가를 쌓는 거지 테크니컬하고 전략적으로 하는데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는 건 없단 말이죠. 그죠? 근데 지금 보여주는 그 눈동자가 다음 주 금요일쯤 한 7회차쯤 갔을 때는 다르다고요. 약간 멍한 그 눈동자들이 여러 보이고 출석률이 조금 떨어지고 쪽지시험 회수율이 낮아지고 뭐 이런 안 좋은 경험들을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시면 안 된다. 우리 돈 내고 이 젊음 그리고 이 시간 다 바쳐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빠르게 끝내고 가셔야 되거든요. 빠르게 끝내고. 그러니까 내년에 끝내고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적어도 뭘 하셔야 되냐. 아침에 오시는 거 정도는 하셔라 라는 거고 그거 안 하신다면 우리 전업이잖아요.
그럼 소정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순수 근로시간이 8시간 정도는 나와줘야 전업이죠. 그죠? 전업. 아니면 그냥 단시간 근로자 알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업으로 하루 8시간의 순 공부 시간을 채우자가 목표예요. 거기서 내가 체력이 된다, 열정이 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연장 근로를 하면 돼요.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건 바이오 리듬이 있으니까 뭐 하면 돼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연기 때는 우리가 습관 잡아간다 생각하고 일주에 순 공부 시간 40시간을 채우는가 정도는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독서실에 월화수목금토일이라는 이 달력을 붙여놓고 오늘 내가 적어도 몇 시간 했는지는 적었거든요. 적어보면 오늘은 7시간, 어떤 날은 10시간, 8시간 하다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카운팅 했을 때 좀 모자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쓰면 되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전년도에 이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올해는 내가 좀 더 합격률을 높게 가져가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과 좀 많이 친해져가지고 우리 고시촌에서 전례 없는 합격률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게 잘 달렸더니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그래서 적어도 30% 이상, 그러니까 제가 30% 언저리까지는 가봤어요. 그것도 굉장히 저는 뿌듯했는데 그 이상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1년 우리 뭐 하는 거냐를 조금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연기다, 그죠? 연기는 교수저를 보고 있죠. 올해 문제 보셨나요? 뭐 나왔는지?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괜찮아요. 근데 교수님 기본서가 우리가 출제되는 범위를 100이라고 잡으면 한 80 정도를 커버를 하세요. 80. 그리고 나머지 20%는 교수님 책에 없는 거가 나와요. 없는 게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이슈입니다. 우리 기업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환경의 영향을 받죠. 오늘 할 건데 외부 환경의 영향도 받고 내부 환경의 영향도 받고 주고받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글로벌 혹은 국제 인적 자원 관리의 시대가 도래하였는데 그럼 이때 주재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내부의 구성원으로 존재하는데 이 주재원 어떻게 관리할 거야?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답안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된 내용은 교수님 책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강사들이 수험서라고 하는 개념으로 조금 더 확장시켜서 교수님의 문장은 길죠. 한 문장을 설명하면서 두 문단을 논거로 삼고 있잖아요. 그거 다 제끼고 주요한 문장과 키워드를 가지고 수험서로 만든 게 강사들이 만든 수험서란 말이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연기 때는 이 80% 기본이 되는, 적어도 기본이 되는 80% 여기서 세 문제 중에 두 문제가 나옵니다. 두 문제가 나오고요. 그럼 이거 곧장 수험서로 가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교수저를 보고 거기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문장들을 좀 외워놓고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나서 그 위에 수험서로 간결한 암기를 가져가는 게 훨씬 답안의 퀄리티나 이해도나 혹은 고득점을 받기에 좋다,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로 가는 거고요. 그럼 불안하잖아요. 연기를 보내는데 두 가지 이유로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연기 때 이 80%도 어차피 소화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그래도 좀 주요하게 보자 이슈에 대해서라고 하는 건 미리 볼 거예요. 미리 볼 거고 그러고 나서 뭐 C급, D급은 1기, 2기 때 얹으면 돼요. 얹으면 되고 뭐 아직까지는 제가 그래도 강의를 하면서 나름 이 적중률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았던 것 같은데 그 좋았던 게 운이다. 운이 아예 없는 거냐? 운이 있죠. 운이 있고 사람이니까. 근데 어찌됐건 필드에 있고 또 듣고 보고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 그리고 새로운 논문이라든지 계속 좀 학자들이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 이제 그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알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고 저도 사람이니까 불안하죠. 운이라는 것도 작용을 하니까
적어도 고시촌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는 뭐 다른 강사님들이, 다른 수험생분들이 어떤 것을 집중하고 우리가 안 하는 무언가를 하는지는 저도 열려 있고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열심히 전략 잘 짜서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연기 때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뭐 어떤 애는 여기서 세 문제가 다 나오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는 이해를 가져갈 거고, 암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수업 마지막 시간쯤에 이것만은 외우자가 있어요. 이것만은 외우자. 그래서 이것만은 외우자는 그날에 다 외우시는 거예요. 다 외우시는 거고, 거기서 여유가 되시면 나머지 부분들을 외워주시면 돼요.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매회 쪽지 시험 칠 거예요. 이 쪽지 시험 언제 칠 거냐? 우리 한 10분 정도 드릴 겁니다. 한 9시부터 9시 10분 정도까지 치고 그 다음에 강의 리마인드 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빼먹지 마시자. 빼먹지 마시자. 이게 계속 좀 지겨운 말씀을 드리는데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간사해서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려요. 오늘 한 번 쉬었으니까 내일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고 오늘 한 번 쉬면 나한테 진 거죠. 그죠?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길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또 진다고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참고 하면 그 다음에 유혹이 왔을 때 또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요거 보자. 우리가 수업 지금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가실 거예요. 가고 나면 일기가 오겠죠. 이때는 수험서를 보실 건데 저희 수업이 자료가 좀 많아요. 자료가 많아서 뭐 호불호가 있어요. 뭐 좋다 뭐 이러시는 분도 있고 너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한 2기쯤 넘어간 메일이 호불호가 좀 갈리거든요. 이메일이 너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말고 자료를 쭉 내주도록 해라라고 응원을 해주는 이메일이 가끔 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료 너무 많다. 죽여버리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의 메일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의 이 취약점인 이 교재 맨날 개정해야지 하고 있는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듬고 있어요. 다듬고 있는데 웬만하면 자료들을 수험서 안쪽으로 넣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험서가 두꺼워지고 있는데 그게 과연 맞는 방향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자료 이렇게 가져다니는 것보다는 책이 낫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도 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범위가 늘어날 겁니다. 올해 이래도 이건 보셔야 된다라는 게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이때 당연히 이해 위주의 수업 가져가는데 암기를 늘리실 시기예요. 그래서 1기가 되시면 뭘 하셔야 되냐면 오늘 내가 배운 거는 오늘 무조건 다 배운다 라는 입장으로 접근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뭐라고요? 오늘 내가 배운 건 다 이해하겠다. 뭔 말인지 다 이해했고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수험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여기서 문제 어떻게 나오고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감을 보시고 적어도 이것만 외우자는 외우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여긴 뭐 한다고요? 오늘 한 건 다 외운다로 가시는 거라고요. 그럼 오늘 한 건 다 외웠으니까 매번 단문 시험을 여기서 바로 볼 거예요. 아침 스터디 할 거고요. 단문 시험 볼 겁니다. 그럼 단문 시험 볼 때 공부를 연기 때 잘 하신 분들은 뭘 하실 수 있어요? 암기라고 하는 건 오늘 외워도 오늘 외워도 1시간 뒤에 까먹어요. 외워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노동해봤고 행정해봤으니까 아실 텐데 한 파트를 외우고 책을 덮어봐요. 과연 내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없잖아요, 머리에. 원래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다시 외우는 건데 똑같은 시간에. 그러면 이걸 외울 수 있는, 이전엔 못 외웠지만 외울 수 있는 이유는 이해가 되어 있으니까 이해라는 건 어디 안 가거든요. 이해가 되어 있으니까 곧장 수업 들으면서 바로 이해됐고 이제 집에 가서 독서를 가서 외우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연기를 잘 안 보내면 다시 이거 뭐였더라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딜레이가 돼요. 딜레이가 되고 처지고 그럼 단문 시험 어떻게 돼요? 잘 못 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괴감 빠져서 술 먹고 다음날 아프고 수업 안 나오고 시험 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 하자라는 거고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내고 나면 이제 2기가 와요. 그럼 2기 때는 매회 75점 시험을 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연습 문제 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는 써보세요 나눠드렸는데 역시나 여러분을 믿으면 안 돼요. 안 쓰더라고요. 안 쓰고 담배 피러 가고 커피 사러 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 안에 넣어놨어요. 넣어놨으니까 75분 플러스 우리는 5분 10분 더 해가지고 연습 문제까지 풀 거예요. 그거는 목차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웃겨요. 목차 쓰라고 했더니 서, 본론, 결론이라고 쓰고 넘어가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키워드까지 써주고 답안을 검토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고 3기 되면 100점 쓰겠죠. 그죠? 100점 쓰고 연습 문제 풀고 그러고 나올 만한 거를 2기 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진도별로 우리가 수험서를 설명드렸잖아요. 1기까지는. 근데 2기부터는 그런 거 없고 나올 만한 문제들만 답안 형식으로 뽑아서 계속 돌릴 거예요. 여긴 진도별로, 여긴 진도가 아닌 전범위에서 나올 만한 걸 매 회차에 돌릴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 안에서 나와요.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리고 이 안에서 안 나왔다 해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모두가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린 표점 돌리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거 왜 하는 거죠? 왜 하냐면 시험 보기 전날에 1회독이 가능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명확해요. 시험 보기 전날에 1회독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2번 걸쳐서 시험을 보죠. 이때 노동 볼 거고요. 인사 보고, 행정 보고, 선택을 봅니다. 그럼 이 전날에 금요일에 미치지 않고서야 선택 과목 보고 행정 보고 있지는 않겠죠. 그럼 이때 뭐 볼 거예요? 인사를 이때 볼 거고 노동을 돌리고 노동 시험 치러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전날엔 뭐 보겠어요? 당연히 선택 보고 행정 보겠죠.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곧장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3기 끝나고 나면 한 달 내지 한 달 조금 더 남아요. 그럼 그때 6, 5, 4, 3, 2, 1 뭐 이거를 제가 적극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전에는 알아서 공부를 하시다가 사이클대로 6일 만에 전 과목을 1회독 하시고 5일 만에 전 과목을 1회독 하시고 쭉쭉 줄여서 나중에는 여기죠. 하루 만에 전 과목을 1회독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가 되려면 죄송합니다. 회독을 한다는 게 단지 그냥 이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이런 내용이구나가 아니라 내가 외워져 있는 걸 복기하는 수준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이전에 공부를 열심히 할 때 인생에 있어서 뭐 초등학교 때든 중고등학교 때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중학교 때 중간고사 치기 전날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그 범위를 다 봐놨으니까 이 줄을 읽을 때 밑에 줄이 기억이 나고 혹은 이 표를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몇 페이지 왼쪽 하단에 있더라 어디에 있다 이런 게 생각이 나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없으시면 이번에 그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외워져 있어야 넘길 수가 있다고요. 근데 시험 전날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안 외워져 있어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펜을 잡죠. 그리고 그거 외우고 있죠. 그럼 시간 밀리니까 다 못 보고 울면서 시험장 간 다음에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하려고 하는 거니 여기서부터 멈추지 않고 쭉 달리셔야만이 그 부분을 완성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려면 적어도 기본이 일주에 40시간을 연기 때부터 가자라는 게 무조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해요. 그리고 동차분들이 많으실 텐데 동차분들은 1차를 하셔야 돼요. 언제 하냐? 올해 붙겠다라는 독한 마음이 있으시면 내년 가서 1차 시작해가지고 붙어야지가 아니라 또 내년부터 1차 바뀌잖아요.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주말을 좀 가혹하지만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쉽진 않죠. 그죠? 쉽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어요. 저는 소위 지금 말하면 생유회 뭐 이런 거였는데 저의 그 목표는 이거예요. 연기는 평일을 잘 보내고 이틀을 쉬자고요. 1기는 평일을 잘 보내고 하루를 쉬자고요. 2기 때는 반나절 쉬자. 3기 때는 거의 쉬지 말자. 죽을 것 같으면 쉬자. 이런 입장으로 가주셔야 되는데 그만큼 빡세게 잘 보내고 있는가. 이미 노동도 지났고 행정도 지났다. 그죠? 그럼 연기의 반이 넘게 지난 거예요. 노동이 범위가 크니까.
그만큼 떳떳하게 보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그 한계까지 몰아쳤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인사관리 복습 어떻게 할 건지와 답안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학은 이제 노동행정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형식이 문학판검이죠. 그죠? 문학판검. 그 문학판검이 왜 짜여진 거예요? 그렇죠. 법 조문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간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한 인사처분 하면 안 된다, 해고하면 안 된다라고 법 조문이 간단하게 되어 있죠. 그럼 거기서 무슨 다툼이 생겨요? 그럼 이게 정당한 거냐, 부당한 거냐, 당, 부당에 대한 이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법 조문이 너무 간결하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신 학자분들이 뭐라 그래요?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하고 있죠. 그죠? 그럼 실제 싸움이 딱 일어났을 때 그걸 판단하는 건 누구죠? 판사가 판단을 합니다. 양측의 변론을 듣기도 하고 사실관계 고려하고 학자들의 의견도 구하기도 하고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법 원칙, 조문에 따라서 원칙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외라는 게 성립을 하려면 컨디션이 한 8가지 정도 중요해 라고 해서 그 컨디션을 외우죠,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왜 생겼다? 법 조문이 간결해서 해석의 차이가 있으니까 생겼고 거기에 대해서 뭐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학설과 판례. 그러고 나서 우리 뭐 하죠? 종합적 검토라고 해서 결론을 내려요. 그럼 이 검토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외워져만 있으면. 왜 그렇죠? 문제의 사실관계와 판례의 원칙 예외 컨디션이 대동소이하죠. 대동소이해서 판례를 외워져 있으면 그 판례 컨디션이랑 문제 사실관계 유추해서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할 여지가 별로 없고 나의 자유도라는 게 없죠. 우리의 사견 없죠. 사견은 교수님이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인사관리는 그 자유도가 좀 커요. 자유도가 커요. 왜 크냐면 인사관리 학문은 어디에 있는 거죠? 경영학에 있는 거죠. 경영학 뭐 하는 거예요? 기업이 돈을 버는, 생존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컨설팅 하러 가가지고 대표님 30명이 넘는 이 큰 회사를 경영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게 직무 분석도 없다. 직무 분석에 대한 컨설팅 하셔야 되고 지금 회사 시스템이 너무 없다. 평가 제도도 만드시고 우리 뭐 연봉제 해보자. 이렇게라고 썰을 풀었다고 쳐요. 돈이 좀 있는 회사 같아서. 그래서 얼마냐? 그래서 제가 좀 비싼데 한 2,500 정도 주시면 뭐 깔쌈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대표가? 꺼져 그러겠죠. 왜? 30년 동안 나는 그런 컨설팅 하나도 안 받고 내 직관과 관록에 의해서 경영해 왔는데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전 뭐가 되죠? 거의 사기꾼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학문적인 근거와 저의 경험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해져요? 그 경영자의 실증적인 결과물에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연공제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기업 가니까 연공제로 평생 잘 벌어먹고 살고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냐. 교수님들이 답안을 채점하지 않는 거 아니냐. 글자 수로 채점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 적어도 수험판에서는. 왜냐면 우리는 그 실증적인 기업 사례를 연구하는 케이스 스터디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 수험적인 것을, 학문적인 것을 배워서 답안을 써내면 되는 건데 그럼 적어도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슈를 주고 우리가 기능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따가 살펴볼 텐데 이게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과주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평가에 대해서는 성과를 봐야 되니까 뭐 하겠어요? 성과 평가 하겠죠. 그죠? 그래서 결과 평가를 한다라고 내가 답안에 적었어요. 결과 평가. 그러면 결과평가했으면 그 결과평가에 대해서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돈을 줄 때 뭐에 대해서 돈을 주면 되겠어요? 이 결과가 잘 나온 사람한테는 돈을 많이 주자, 못한 사람한테는 적게 주자라고 할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과급제 내지 연봉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연봉제를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답안에 적었어요. 누군가는 아니다. 결과평가 말고 우리 과정평가 하자라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수험에서 불합격을 맞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는 거냐? 결과평가를 했을 때 이걸 내가 답안에 적었다면 그 답안에서 나와야 되는 보상체계는 연봉제로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과정평가를 적었고 그래서 어떤 기업은 이러저러 해서 논리를 짠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여기는 연공제로 가야 한다라고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향성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고 이 경향성을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유도는 있지만 이게 논거가 맞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쓰면 그러면 탈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자유도는 존재하지만 분명히 우리 패키지라는 게 존재하고 그 패키지를 내가 자유롭게 이어 맞추려면 깊이는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습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연기니까 우리 수업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릴 거고 쉬운 예시나 썰로 갈 거예요. 가고 나서 밑줄도 긋고 이게 키워드예요. 여길 외우세요라고 강의가 끝날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시고 나면 첫 번째로는 평면적으로 그냥 읽어요. 이때 뭐까지 포함하냐면 그냥 넘어가는데요. 이 부분은 정독하시죠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읽으셔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읽고 그 다음에 입체적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뭘 읽는 거냐면 이 문단 안에서 그래서 강사가 이게 중요하다더라. 그리고 이 키워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 번 더 읽어주세요. 한 번 더 읽어준 다음에 그 다음 뭐 하는 거죠? 암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해를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아, 이 문장이 이런 의미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할 인사관리 목표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율성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경쟁적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요해요. 읽고 밑줄 그어 놓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습할 때 그렇다더라 암기 이게 아니고 상호 보완적이라는 의미가 뭐고 상호 경쟁적이라는 의미가 뭐고 이게 실제로 기업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강사가 이런 말을 했었지 그런 거구나 라고 내 걸로 만드신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차이가 커요. 요까지를 좀 집중적으로 하시고 이것만은 외우자 우선적으로 암기하고 그러고 나서 저는 항상 이걸 했어요. 계속 했어요. 3기 끝날 때까지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하실 때 하루 공부 다 끝내고 백지 복습하면은 자괴감이 몰려와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한 제도를 외우실 거잖아요. 한 제도를 외우고 백지 복습을 하거나 그래도 나는 인사관리가 아직 어려워서 힘들다라고 하면 어떤 제도라는 건 만든 학자가 있을 거고 그 제도의 개념이 있을 거고 절차가 있고 장단점이 있고 성공 방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개념 절차까지 하고 백지복습 한번 해볼까? 라든지 그렇게 텀을 좀 짧게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내년 한 2기 정도가 되면 한 파트 정도는 백지복습이 가능해져요. 나중에 3기가 되면 하루 정도의 백지복습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루로 하실 필요 없고 그냥 그때마다 혹은 30분, 1시간 정하셔도 좋고 그렇게 해서 복습을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해주시자라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안 이야기는 지금 말고 그냥 수업 조금 진행을 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판이 새로 나왔어요. 나올 때마다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 교수님이 정말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혹은 인쇄가 좀 부족하신가 라는 고민이 있지만 어찌됐건 배우는 입장에서 머릿말 한번 보세요. 제 9판의 머릿말. 뭐가 달라졌는가는 좀 보셔야 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문단 넘어가고요.
뭐 좋은 책이다 말씀하고 계시고, 첫째 보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볼 거예요. 외울 거 아니고. 인사관리에 대한 도전적 환경에서 그동안 다뤄왔던 글로벌 인재 수요 증대를 삭제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슈를 보완하였다. 왜냐하면 기업의 글로벌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고, 이에 대한 기업의 인사관리적 대처는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제 시험 치기 전날쯤에 단체 문자를 뿌려요. 온라인 포함해가지고 이것만 보시자 라고 해가지고 한 10개 내지 한 15개를 뿌리거든요. 안 뿌려도 뭐 연락이 오시니까 그냥 하는 김에 다 뿌리자 하는 건데, 글로벌 넣으려다가 뺀 거예요. 이거를 보고. 그러니까 시험 며칠 전에 이 책이 나왔거든요. 글로벌 안 나온다는 소린가? 라고 해서 저는 다루고 뭐 모의고사에 내고 했지만 마지막에 있어서 이거를 넣으려다가 삭제한 게 좀 아쉽죠. 아무튼 이런 논리로 강사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의 이슈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기 글로벌 어쩌고저쩌고 끝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슈를 보완하였다니까 요거 몇 년째 고시촌에서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슈를 잘 고민해보자. 그 다음에 둘째, 인력 선발 도구인 바이오 데이터 분석 기법에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AI 도입을 제시하였다. 바이오 데이터 이번에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느낌이구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발 면접에서 무자료 면접과 동료 면접을 추가로 소개하였다. 면접 기법들도 올해는 좀 빠방하게 볼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셋째, 인사평가 중 다면평가 기법에서 평가자별 장단점을 보완하였다. 근데 요거는 고시촌에서는 전통적인 A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밀 거예요. 그래서 트렌드가 인사관리에서는 어느 정도는 중요하구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관리 형성 배경이라고 해서 3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인사관리의 중요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왜에 고민을 할 거거든요. 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 그런 말씀 아까 드렸죠, 그죠? 컨설턴트로서 컨설팅 하자라고 했을 때 대표가 뭐라 그런다고요? 아니, 나 너 없이도 잘해왔다라고 한다고요. 그걸 누가 들었겠어요? 교수님도 똑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영학, 인사관리가 중요하다, 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문단 제낄 거고요.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그냥 읽을 거예요.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기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그죠? 그 두 번째 문단의 밑에서 세 번째 한번 보시면, 당시에는 양질의 상품을 만들기만 하면 시장에서 파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시대가 있었대요. 그 맨 밑에 문단 한번 보세요. 상품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기만 하면 된다라는 입장이 과거의 입장이었대요. 그것을 우리가 경제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세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이의 법칙.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이론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외워야 되는 거냐? 아니고요. 알아뒀다가 답안에 쓰면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과거에 세이의 법칙에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논리에서 벗어나 지금 시장 경쟁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전략이 중요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답안에 전략이란 이러고 바로 들어가는 것과 풍부한 답안은 당연히 전자의 답안일 거니까 이러한 곁다리를 좀 알아두시면 답안에 좋겠다라는 거예요. 라는 인식에서 더 읽어보시죠. 맨 마지막 줄 보면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생존 원리의 인식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마케팅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다. 넘어가고요. 그 밑에 줄에 밑줄을 좀 그을 거예요. 사이몬은 기업의 경영 활동은 의사결정의 연속이며 경영활동의 효율성은 바로 의사결정의 질에 달려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라고 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이몬이라는 학자가 경영활동은 의사결정의 질에 달려있어 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관리 학자인 교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그 의사결정 누가 하는데 냐면 인적 자원이 한다. 그러니까 경영활동 의사결정이 제일 중요하다며. 근데 그거 인간이 하니까 인적자원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해. 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건 어디에 쓸 거냐? 답안에 쓸 거예요. 선발을 할 때도
선발이란 문제가 나왔어요. 면접이란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로마자 1 서에다가 사이몬은 이런 말을 한 바가 있다라고 넣어주면서 인적자원 잘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곁다리의 양념으로서 알아두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문단 보시면 기업의 경영 활동은 과연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사람에 의해서 주도된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고시촌에서 원래는 기본서를 두 가지를 봤어요. 박경규 교수님의 요거, 그리고 3인 공저라고 하는 교수님 세 분, 김영재 외 2명의 교수님이 적은 기본서를 봤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것과 더불어서 사람 인간이라는 것이 뭔가의 특성을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인간의 특성을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편하게 성비의인기 보통 이렇게들 많이 보십니다. 꼭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이것도 알아두면 답안에 쓸 일이 왕왕 생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간단하게 보면 우리 성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과, 쉽게 말하면 돈을 벌어다 주는가예요. 그러면 기업은 뭐 하는 거죠? 돈을 버는 애들이잖아요. 그게 존재 이유예요. 돈을 버는 게 누구냐? 사람이다. 사람 함부로 뽑았다가는 월급 루팡 뽑으면 고정비가 계속 나간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질, 아까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거 하는 게 사람이다. 그리고 인격을 가진 자, 기계가 고장나면 툭툭 쳐보면 되죠. 그죠? 사람을 툭툭 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관리가 어렵다. 그다음 기업 외부와의 인터페이스는 뭐냐면 우리 회사가 너무 좋은 회사인 겁니다. 잘 관리를 해줬어요. 잘 관리를 해줬는데 뭐 실제 사례예요. 잘 관리를 해줬는데 그 친구가 혼술을 너무 좋아해요. 혼술족인 거예요. 그래서 잘 일하고 집에 가는 길에 국밥집 들려서 소주 2병 까고 집에 가서 맥주 먹고 막걸리 먹은 다음에 자고 와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인사관리를 잘 한들 얘가 이제 계속 알코올이 몸에 돌고 있으니 일을 과연 잘할 수 있겠느냐. 와서 헛구역질하고 토하고 집에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기업 외부와의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그렇다. 혹은 집에 가서 맨날 부부싸움하고 온대요. 그래서 매일 오면 다크서클이 나와 있고 막 눈물 자국이 있어요. 그럼 일을 잘할 수 있냐?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발전된 게 미국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많았어서 부부 문제로 성과가 저하돼서 나왔던 게 종업원 지원 혹은 종업원 후원 프로그램 제도라는 복리후생 제도가 생긴 거예요. EAP라고 나중에 배우실 텐데. 그럼 예를 들어서 종업원 후원 프로그램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25점 나왔어요. 뭐 적으면 돼요? 처음부터? 인간이란 기업 외부와의 인터페이스로서 우리 기업 내부와의 일만을 잘 관리한다고 해서 성과가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 후원 제도가 생겨나게 됐다. 미국에서 어쩌고저쩌고 적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려고 보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인사관리 처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성과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주실 필요는 있어요. 성과는 쉽게 말하면 돈을 버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데 일조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답안에 돈을 번다라고 말을 하기는 조금 없어 보이니까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면 성과라고 하는 건 기업의 조직 유효성에 도움이 되는 행동과 그 결과입니다.
우리가 성과는 곧 돈이니까 곧장 결과 산출물 너가 돈 얼마 벌어왔어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걸 확장시켜서 뭐라고요? 행동과 결과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행동과 그 결과.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성과 관리라고 하는 건 이걸 뭐라고 할 거냐면 평가 관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평가란 뭐 하는 거죠?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인 거죠. 그죠? 그러면 평가란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건 그 성과가 뭐예요? 행동과 결과잖아요. 그러면 평가할 때 두 가지를 평가할 수 있겠네요. 뭘 평가할 수 있죠? 행동을 평가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업무 산출물이 얼마나 잘 완성이 되어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두 가지를 우리는 뭐로 배울 거예요? 행동평가와 결과평가라고 해가지고 바스, 보스, MBO 이렇게 배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곧 성과평가다, 성과관리다, 똑같은 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과란 말은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답안에도 쓰고 여기도 할 건데 그게 이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두셔야 되고 그러면 결과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내가 담당하는 직무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산출물이겠죠. 그죠? 그럼 그것을 계량화하는 지표가 뭐예요? KPI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와닿게 보면 나중에 할 건데 노무사가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그 중에 제가 어떤 노무사를 뽑았냐면 사건 담당 노무사를 뽑았어요. 그럼 얘는 행동이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해요? 사실 결과가 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의뢰인이랑 잘 소통을 안 하는 노무사가 있거든요. 사건 어떻게 돼가요? 물어보는데 알아서 잘 할 거니까 조용히 계세요 하고는 그냥 끊어버린 노무사들이 있어요. 네가 뭘 알아 하는 노무사들이 있어요. 있는데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이유가. 맨날 술 먹고 새벽에 전화오거나 그랬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 노무사가 있는데 그 노무사가 사건을 거의 100% 이겨요. 그럼 사실 의뢰인이 처음엔 욕하다가 이기면 사실 좋아하거든요. 소통이 안 됐는데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노무사한테는 결과라고 하는 건 사건 수행에서 이겼냐죠. 그럼 그걸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계량화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사건 수행에서 이기는 성공률이 뭐냐. 그래서 80% 이상의 성공률을 가진다라고 하면 목표를 뭐로 잡으면 돼요? 80%, 뭐 85%. 이게 뭐죠? KPI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과에서 행동도 뭘로 만들어야 돼요? 평가하려면 지표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콜백을 잘 하는지,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하는지의 행동을 보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다라는 거고 알아두셔야 돼요. 조직 유효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돈을 버는데 효과가 있느냐, 원하는 결과, 결국 돈이죠. 효과가 있느냐를 보는 게 조직 유효성. 그것을 얼마나 가성비 있게 하느냐, 효율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효성은 조직 효과성과 똑같다. 가성비, 효율성과 똑같다. 이렇게 기본적인 단어들 이해를 좀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이니까 연기 때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이라고 하는 거에 조금 보면 행동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겠어요? 세 가지 정도로 감을 잡아두시면 돼요. 우리가 이 사람 왜 뽑았어요? 일 시키려고. 그 일을 우리는 인사관리에서 뭐라고 할 거냐면 직무에서 수행하는 과업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과업을 수행하는 행동이 있겠죠. 그죠? 과업 수행 행동이 있어요. 근데 일만 하냐 이겁니다. 일만 하냐. 좋은 행동도 내 일과 관계없는데 조직 유효성에 도움을 주는 행동이 있을 수 있죠. 이거 우리 1차 때 뭐로 배워요? 그죠? 조직 시민 행동, OCB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 시민 행동이 있다. 맨날 일찍 와가지고 책상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 회사 너무 상망한 것 같아서 막 식물 갖다 놓고 자기가 물 주고 닦고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 그 다음에 반대로 나쁜 게 있겠죠. 뭐 비위 행위도 있을 거고 혹은 비행이라 하기 어려운 애매한 행동들도 있겠죠. 그게 일탈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과업 수행 행동 당연히 잘하게 해야 될 거고 조직 시민 행동도 잘하게 해야 될 거고 일탈 행동은 줄여나가면 될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행동과 업무 산출물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성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학과 인사관리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경영학
기업이라는 거 안에서 인사관리를 보고 있다. 그 위치를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영학의 4대 분과라고 하면 보통 뭘 이야기합니까? 재무도 있고 인사도 있고 생산도 있고 마케팅도 있죠. 그 중에 인사다. 이 이야기하면서 인사관리가 중요하다. 요거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경영학과 인사관리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모든 경제활동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않고 편하게 읽을 거예요. 경제활동 단위는 국가, 개별 경제단위 수준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 밑에 문단 가시면 두 번째 줄에 개별 경제단위 수준에는 그 밑에 줄에 기업의 경제활동이 있다. 그러니까 개별 경제활동 수준에 기업 경제활동 배우는 게 경영학이다라고 하고 넘어갈 겁니다. 5페이지 보시면 표 밑에 문단에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이다. 두 번째 줄에 기업은 외울 거 아닙니다. 그냥 볼 거예요. 기업은 기본적으로 원재료를 구매하여 이것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시장에 내다 파는 활동을 하는 경제 주체이고 이것을 연구하는 게 경영학이다.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문단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문단 쪽. 산업혁명 이후 생산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기업의 활동은 급속하게 팽창되었고 이에 비례하여 그 내용도 매우 복잡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의 경제활동에 나타나는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걸 우리가 답안에서 늘 뭐라고 쓸 거냐면 시장 경쟁이 치열해졌다. 무한 경쟁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세이의 법칙 이제 없죠. 없으니까 전략 경영,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 논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제가 옛날에 이제 법인에 있던 대표님이 7기 노무사였는데, 7기 노무사. 그때 당시에 그분이 이제 성남 분당 쪽에서 일을 하시는데, 노무법인이 딱 2개였대요. 노무법인이 2개였는데, 자기가 차리자마자 뭐가 터져요? IMF가 빵 터졌대요. 그래서 문만 열면 임금 체불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대요. 그래서 그때 말로는 뭐라고 하셨냐면, 자고 일어나면 포크레인으로 돈을 퍼다가 주머니에 넣는 것 같았던 시절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시장 가보면 노무법인이 엄청 많아요. 성남 고용노동지청 앞에 노무법인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러면 문만 열었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번호표 뽑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가 아니죠. 그러면 경쟁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 뭐 해야 될 거냐? 계획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전략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도래하였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죠. 아직까지는 막 열심히 외우고 이게 인사관리 시험에 나오고 이런 거 없어요.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6페이지에 그림 1-2 기업의 경영활동 분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옆에다가 우리가 아는 마이클 포터라고 적어두시고요. 마이클 포터. 가치사슬 모델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가치사슬 모형입니다. 가치사슬 모형. 답안에 영업 연기 해야 되는 거냐?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하면 있어 보여요. 풍부해 보이고 답안 인상에 도움을 주는 건 맞아요. 근데 철자를 틀릴 거다. 예를 들어 마이클이라고 했을 때 CHEAL인지 AEL인지 헷갈리죠. 그죠? 안 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안 쓰는 거예요. 틀리면 답안 인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혹시나 그런 실수가 발생할까 봐 답안의 영어 변기를 단 한 자도 하지 않았는데 점수는 아주 잘 나와서 지금 요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어에 대해서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괜히 시간 내서 외우지 말자라는 거고 나중에 3기까지 가면 알아서 간단한 거 외워집니다. 외워지고 그냥 뭐 철자 안 틀릴 것 같은 거 있죠. 이런 건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주 기능, 지원 기능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 밸류체인 모델을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표예요.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합니다. Primary Activity라고 해가지고 주 활동이 있어요. 주 활동 내지 주요 활동. 뭐 안 적을 거예요. 뭐 외적 유통, 뭐 내적 생산, 내적 유통, 마케팅, 판매, 사후 관리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주 활동이 뭐냐면 우리가 기업은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이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곧 뭐겠습니까? 서비스나 재화를 만들어내는 것, 판매하는 것에 관련된 활동을 주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이외에 지원하는 게 있겠죠. 그죠? 그것을 보조활동이라고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기업의 기술을 연구 개발하거나 기업의 인프라를 만들어내거나 재무 활동을 하거나 혹은 인사관리 활동을 하거나 하는 게 다 여기 보조 활동에 들어가요. 그러면 보조 활동, 인사관리 한다고 해서 돈이 생기지는 않죠. 근데 주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때 이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은 보조 활동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과 주 활동에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관리하는 거니까 교수님 하고 싶은 말 뭐예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해. 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서 외울 건 하나예요. 하나. 뭐냐면 주 활동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부서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라인 부서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보조 활동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스텝 부서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혹시나 책을 읽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나 혹은 문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스텝 부서는 보조 활동하는 부서들, 주 활동은 바로 돈 벌어오는 애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게 그림 1-2의 끝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두 번째 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경영활동의 주 기능은 원자재를 구매, 생산, 제품으로 변화시켜 파는 건데 이게 라인 부서다라는 거고요. 이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사, 재무, 정보 활동이 필요하다. 이게 스텝 부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활동은 구매 담당 인력을 확보해줌으로써 어쩌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능적 차원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인사관리 본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오늘은 좀 지루한 붕붕 뜨는 총론 같은 이야기를 좀 한 다음에 내일부터는 곧장 실체적인 직무관리라고 하는 걸 할 거예요. 이거 그냥 편하게 들어보세요. 직무관리라고 하는 게 잘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인사 담당자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인사 담당자도 잘 와닿지 않아요. 제가 이제 직무 관리에 대해서 이제 기업 인사 담당자들 모아놓고 강의할 때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직무 중심 인사 관리 하세요? 직무 분석했어요? 실제로 직무 관련해서 효과 있게 실질적으로 활용하시는 5%도 안 돼요. 5%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직무가 굉장히 붕붕 뜨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 중심으로 가고 있고 그 직무 관리에서 직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과업들을 모아서 이게 하나의 직무야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식당이다. 그러면 조리하고 원자재를 가공하고 뭐 이런 건 누가 해요? 주방에서 있는 요리사가 하죠. 요리사라는 직무가 뭐 하냐면 레시피 짜고 연구 개발해서 원자재를 가공해가지고 음식으로 만드는 것. 이게 하나의 직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조화시킬 거냐. 얘가 누구랑 같이 일하게 할 거냐, 절차는 어떻게 만들 거냐, 휴게 시간은 얼마나 줄 거냐 하는 게 직무 설계입니다. 그게 직무 설계고요. 그러면 그 직무를 만들어 놨으면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 요건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걸 우리는 뭐로 만든다고? 직무 명세서라고 하는 걸로 만든다고 했고 그러면 자격 요건이 나왔으니까 이러한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야 될 거잖아요. 몇 명을 찾을 건지 어떤 사람을 찾을 건지를 정하는 게 인력 계획 활동이고요. 그래서 정했으면 어떻게 해요? 모집하겠죠. 공고 내고 모집 활동 뽑아요. 선발. 이게 확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데리고 왔어요. 자 이제 네 맘대로 해라가 아니고 우리 기업에서 어떤 인재가 필요하고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할 줄 아는 줄 알았는데 모르면 가르쳐주고 그게 뭐예요? 교육활동이죠. 그죠? 그러면서 쭉 있을 때 이 사람의 뭐 예를 들어 셰프다. 그러면 경력 경로를 알아서 좀 짜주고 그게 뭐죠? 경력 개발인 거죠. 그리고 우리 조직 전체가 문제가 있다. 그럼 우리 조직 전체를 좀 혁신시키자. 조직 개발인 거고 이게 개발입니다. 개발. 그러고 나서 가는 게 평가죠. 잘했니 못했니 보는 거. 그게 평가. 그러고 나서 그에 따라서 돈을 줄 때 기본급을 어떤 기준으로 줄 거냐, 돈을 얼마나 많이 줄 거냐, 어떤 형태를 섞어서 줄 거냐, 이게 보상 파트예요. 그러고 나서 유지 파트로 가면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동기부여돼서 오래 잘 다닐 수 있을지를 연구해보자 라고 하는 게 유지 파트. 그리고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조합 어떻게 관리할 거냐 라고 하는 노사관계 파트. 그러고 나서 사람을 내보낼 때 우수한 인재가 가려고 하면 막아야겠죠. 그 자발적 이직을 연구해보는 거. 혹은 우리 기업이 좀 어려워져서 사람 내보내야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비자발적으로 이직시킬 것인가를 연구하는 방출활동. 이게 인사관리의 전체입니다. 그걸 우리가 12회 동안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밑에 있는 문단이니까 읽어보시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생존 및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것이 경영활동의 효율성인데 그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페어리 경영활동을 분류해놨어요. 7페이지 가보시면 기상제보회관이라고 해서 기술상업재무보전 회계 관리가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만 외울 겁니다. 관리활동만 외울 거예요. 관리활동. 그 관리활동 안에서 우리 1차 때 외우셨을 거예요. 개, 조, 지, 조, 통이라고 해가지고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앞으로 이걸 뭐라고 할 거냐? 관리활동이라고 되어 있죠? 관리적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관리적 차원. 그럼 이 관리적 차원은 우리는 세 단계로 볼 거예요. 그래서 플랜, 두, C로 볼 거예요. 플랜 2C. 계획, 실행, 통제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할 거라고요? 관리적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그래서 계획이 P고요. 조직, 지휘, 조정이 두고요. 과업을 수행하는 거.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보겠다 하는 게 통제 C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수험서든 고시절 수험서든 교수님의 기본서든 다 기능적 차원으로 대단원을 분류해놔요. 직무,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로 분류해놔요. 이걸 기능적 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능이라는 게 뭐예요? 기능. 그냥 한글로 기능. 어떤 조직의 부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거든요. 구분되는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적 차원, 학계평 보유방 안에 예를 들어 확보관리다라고 펴봤어요, 책을. 그럼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죠? 계획하고, 인력 계획하고, 모집하고, 선발한다고요. 그럼 인력 계획도 보면 거기 안에 플랜 2C로 쪼개져 있고요. 모집도 모집을 계획하고, 그 모집에 대한 기법을 가져가고 잘 됐는지 평가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관리적 차원으로 책이 각 기능적 차원 내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50점짜리 문제가 교육훈련에 대해서 관리적 차원으로 기술해봐라 라고 나왔어요. 그럼 그 문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육훈련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전체에 대해서 압축해서 50점짜리를 다 써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교육훈련 계획활동, 교육훈련 실제로 하는 프로그램, 거기에 대한 평가 이렇게 다 써봐라. 문제가 굉장히 크겠죠, 그죠? 그런 게 이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이후 관리활동, 개조조통 밑에 줄에 세 번째 줄에 화율은 6가지 경영활동 중 관리활동을 강조하여 이것을 체계적인 이론으로 정립하였는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밑에 관리라는 것은 경영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기법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법이 밑에 줄 보시면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래서 이거는 연기 때 한 번만 잘 볼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 밑에 줄에 계획은 기업의 미래에 일어날 것을 계획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계획 전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계획 전략. 이것의 반대를 우리는 적응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획 전략은 미리 예측해서 대비하는 거니까 어떤 효과가 있어요? 외부 환경 급변한다면서요. 시장 팽창하고 경쟁 과열되고 있다면서요. 근데 미리 계획한대요. 그러면 외부 환경의 변화의 의존성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그죠? 의존성을 떨어뜨리는 효과. 그러니까 시장 기회를 상실하지 않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 전략이 곧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의 장점은 뭐라고요? 외부 환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죠? 계획을 잘못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년에 사람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계획을 했고요. 내년 가면 우수한 인재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미리 뽑아놓자라고 계획을 했어요. 근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럼 유휴 인력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계획 실패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되는 게 적응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외부 환경이 변하고 그때 대응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가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것의 장단점은 뭐예요? 거꾸로겠죠, 그죠? 그러면
단점은 시장 기회를 상실할 수 있어요. 그때 가서 사람이 필요해져가지고 뽑으려고 봤더니 인재가 없더라 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적응 전략의 장점은 계획에 실패라는 게 없어요. 실패 비용이 없다. 그 다음에 조직화 한번 보시죠. 수립된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투입하는 것. 여기에는 재무적, 물적, 인적 자원을 모두 포함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지휘하겠죠. 상사가 부하에게 어떤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은 기업 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여러 세부적인 일들이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중복되거나 적합하지 않을 때 뭐예요? 이슈가 생길 때 리드타임 지연이 발생하거나 협업이 잘 안 되거나 할 때 그때에 조정하는 것, 재설계하는 활동을 말한다. 끝으로 통제란 수행된 일을 평가하고 이것을 계획과 비교하여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오차를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계획 활동에 피드백 시킨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통제 활동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고 어떻게 활용한다고요? 계획에다가 반영한다고 했죠. 그죠?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피드백 루프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올가미죠. 그죠? 피드백 루프. 이 단어도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페이지 한 페이지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한 페이지만 더 하고 8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1-3의 경영활동의 구조 나와 있고요. X, Y, Z 축을 좀 봐주시면 되는데 기능적 차원 중에 구매, 생산, 판매, 인사, 재무 정보가 있는데 우린 뭐만 보면 돼요? 인사. 그럼 인사를 기능적 차원으로 뜯어내면 뭐가 있다고요? 직무관리, 화계평, 보유, 방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관리적 차원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적 차원은 개조, 지통 있는데 이걸 우리는 앞으로 플랜 도시 그래서 계획, 실행, 통제로 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제도적 차원이라고 나와 있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업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기업의 형태 어떻게 생겨 먹었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보시죠. 경영활동은 즉 인사활동은 기능적 차원, 관리적 차원, 제도적 차원이라는 3차원의 주사위 모양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인사관리 기능은 우리 알았고요. 관리 알겠고 밑에 문단 보시면 제도적 차원은 여기 보겠습니다. 제도적 차원은 경영활동을 기업의 형태별로 분류한 것이다. 기업의 형태는 크게 제조기업과 서비스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규모별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지역별로 나누면 국내 기업, 다국적 기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니까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대기업, 중소기업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거 인사관리 기능적 차원으로 50점짜리 비교해봐라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별 보면 국내 기업, 다국적 기업 중에 다국적 기업은 3번 나왔어요. 3번. 작년도 마찬가지죠. 그죠? 올해도. 그 다음에 여기서 제도적 차원에서 형태에서 제조기업과 서비스기업 요거는 전통적 A급으로 보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에도 담아 있으니까 볼 거고 답안으로 형식 만들어서도 나눠드릴 거고 그래서 올해 볼 거는 제조기업, 서비스기업 요거 좀 보시고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요거는 다른 걸로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이슈를 통해서 한번 볼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